자, 도심이 주한 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조합의 조합설립은 토지 등수를 하되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설립이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의 모든 토지를 하고 재건축 사업은 동의한 사람이 조합이 된다. 맞죠? 조합의 설립인 거 양도 증여 판결된 조합의 권리를 이전된 때는 조합의 권리를 시작한 조합원으로 보는데 투기가액 주고 빼고는 조합의 시가 이전이 가능하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토지 등의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의 수인의 공유에 속할 때는 각각이 아니라 대표하는 사람을 이름으로 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조합에 관하여 도심이 주관하는 정비법에 규정된 것을 제거한 민법의 사단법인 개발법도 마찬가지, 정비법도 마찬가지. 자, 다섯 번째, 정비사업조합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등기와 성의 등성, 반드시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하고 대의원회가 10분의 이상일 때는 법원에 주송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번 문제인데요. 네,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도심이 주관하는 정비법상 정비 기반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란 문제네요. 자, 그러면 정비 기반시설은 이제 아파트 바깥에 있는 기반시설이에요. 그래서 상하수도 필요하고요. 공원, 공동구, 경찰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경찰서는 정비 기반시설에 해당되지 않아요. 네. 가스 공급시설 이런 것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렇게 풀면 되겠고, 도심이 주관하는 정비법상 도심이 정비 기본 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보통 보면 정비법에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일단은 정비 기본 방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10년 단위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짜고, 그다음에 10년 단위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죠. 그래서 이거는 뭐야? 국가의 정책 방향이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비가 뭐예요? 정비 기본 계획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뭐야? 정비 계획이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제 정비 기본 방식과 정비 기본 계획, 정비 계획이 헷갈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국가의 정책 방향에 들어가면 정비 기본 계획, 그래서 정비 계획, 구체적인 명칭이 나는 정비 계획, 그 다음에 이제 구역을 지정하죠. 이 구역을 지정해서 이 구역에서 조합이 만들어지고 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하는 거죠. 인가를 받고 나서 이제 관리 처분을 갈 경우에는 이제 분양처 분양 통지 120일 안에 분양 통지하면 통지해 주면 통지한 날로부터 30일에서 60일 플러스 20일. 여기 만료가 되면 거기서 관리 처분 계획을 짜는 거죠. 계획을 짜서 인가를 받고 이제 소유권 이전 고시가 들어가는 거죠. 네, 이렇게 되는데 일단 여기서 시험에서는 국가의 정책 방향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국가의 정책 방향은 정비 기본 계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정비 기본 방침에 들어가는 거예요. 정비 사업의 기본 방향, 녹지 조경의 환경 계획, 도시 광역적 재정비는 기본 방향, 건폐율 용적, 건폐 밀도 계획인데 만약에 건폐율 용적률에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주용도가 들어가면 그때는 이제 이거는 뭐예요? 정비 계획의 내용이죠. 기본 계획이 아니라 밀도 계획이 들어갔으면 정비 기본 계획이 들어가는 겁니다.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자, 도심이 주관하는 정비법상 정비구 해제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않는 것은 서울특별시장은 정비 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 등 소유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 지방도시의 심의를 거쳐 해제해야 된다는데 이거는 과도한 부담이나 또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나 토등수의 30%가 해제를 요청하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임의적 해제 사유예요. 그래서 해제해야 한다가 아니고, 근데 거기 해제해야 한다 했으니까 틀린 거죠.
자, 특강특특시 군수는 정비에서 추진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세 번째 정비구역. 이 해제된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해제된 정비구역을 스스로 개장 방식, 즉 도시가스라도 놔줄 수 있다는 얘기고요. 정비구역 등이 해제 고지된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또는 조합서 인가는 취소된 거로, 즉 우리 반이 없어졌으면 별도로 반장을 해임할 필요가 없이 그냥 반장이 없어진 걸로 보고요. 시장군수는 고시하면 되어 있고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구역 등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해당 지방의 공부에 고시하고 국토교통에 공부해야 되며 관계서를 일반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자, 다음 중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해 옳지 못한 것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 방식, 수용 방식, 환지, 관리처분 방식으로 주택을 짓는 것들이 있고요. 근데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엔 환지나 관리처분으로 건축물을 짓는 거죠. 주택이 아니라. 재건축 같은 경우엔 관리처분 방식으로 사용해서 주택을 짓는 거죠. 물론 오피스를 짓기도 합니다.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 30% 이내로 오피스를 짓기도 하죠. 그러면 보겠습니다. 사업시행 정비구의 정비기반시설의 공동이용수를 새로 설치하고 확대하고 스스로 하는 것, 스스로 가능하죠. 사업시행 정비의 전부터 일부를 수용하여 수용 가능하죠. 토지동사의 주통 공급하거나 대지 토지동사의 외자에 공급하는 것. 사업시행자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사업시행 환지로 공급하는 것과 수용하는 방법 혼용해서 가능하거든요. 관리처분 계획은 맞아요. 근데 주택을 해야지 건축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택이 아니라 건축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답은 5번이고요. 5번이 되는 경우에는 재개발 사업이 되는 거죠.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관리처분 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정비구역 안에서 원칙적으로 사용수익이 금지된 시기는 관리처분 인가 고지부터 수요구 이전 고시가 있는 날까지. 다음 날에 그날까지. 그래서 있는 날까지.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는 날까지가 됩니다. 틀렸죠? 그래서 있는 날까지가 되기 때문에 틀렸어요. 그래서 이전 고시일까지지 다음 날이 아닙니다.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서부터 소유권 고지일까지를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네. 1번 틀렸고, 사업 시행자나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해야 되지만 단 폐공과 같이 밀집으로 우범지대에 우려가 있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동의 및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해당 건축물의 철거를 할 수가 있는데 철거에도 입주 자격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자, 세 번째, 과밀 억제건이 위치한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주택한 비투기 지역일 때는 3주택까지 공급할 수가 있어요. 근데 투기거리나 조정 대상 지역일 때 1주택만 가능합니다. 과밀 억제건이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은 달라는 대로 줄 수가 있어요. 정비사의 5번, 목적 시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죠. 그래서 건물이 철거되니까 벌써 인가 받으면 해지할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한 보증금이나 이런 비용은 조합이 일단 부담, 사업 시행자 부담은 나중에 구상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법상 건축물과 분리하여 지을 수 있는데 축조하고 할 때 특별자치도 시장 군수구청에 신고해야 되는 건축의 기준을 옳지 않은 것은 기준이 되는 거죠. 기준을 물어보는 거예요. 30m 넘는 지하 대표 없습니다. 높이 5m 넘는 태양에너지, 2m는 옹벽 담장 주었어요. 높이 8m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6m를 넘는 첨탑, 장식탑, 기념탑. 그렇죠? 예, 이거는 4m를 넘는 이죠. 4m를 넘는 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답은 뭐가 돼요? 5번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네. 이 기준을 물어보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이 있죠. 거의 최근에 개정됐기 때문에 기억해요. 철탑은 6m가 아니라 8m입니다. 철탑은 6m, 그다음에 첨탑은 4m, 첨사. 그 다음에 이제 외우는 방법은 자, 철탑은 6이에요. 첨탑은 뭐예요? 4인데요. 첨은 뭐예요? 미음이 들어가죠. 하나, 둘, 셋, 네 글자다.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건축법상 건축 허가권자로부터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허가를 받은 곳이 아닌 것은 있는데 우리가 사전결정 신청에 건축 허가 받으면은 뭘 의지하죠? 사전결정의 효력은 2년인데 뭐 하죠? 개발행위허가, 산지 전용허가, 농지 전용허가, 하천 점용허가가 의제됩니다. 네 가지가 의제가 되기 때문에 이 네 가지가 23가지 중에서 우선적으로 통과된 걸로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지 않는 게 뭐야? 개발행위허가, 농지법, 농지전용허가, 하천부의 처천유예, 산지관리부의 산지전용. 그래서 답은 2번이고
보전산지는 제외한 나머지라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도로는 없죠. 도로는 23가지 안에 그 4가지 안에 빠지는 부분이 나머지 19가지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건축법상 용어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이전은 건축의 주요 구조를 해체하여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신증 개제 이전이잖아요. 이전. 그래서 같은 대지 다른 위치 맞습니다. 건축의 피난 계단을 증설하여 증축. 뭔가 늘어나는 것은 뭐예요? 증축이에요. 자, 개축과 건축의 천지지변을 배치. 개축은 첫 번째 이전은 뭐예요? 자, 첫 번째 틀렸는데 이전은 건축 주요를 해체하지 않죠. 해체하지 않는 거니까. 해체하지 않아야 돼요. 해체하지 않아야 돼. 해체가 된다고 했네요. 두 번째 거는 뭐죠? 두 번째 거는 건축 피난 계단을 증설하는 것. 이건 증설하는 건 대선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축과 재축의 천재지변을 개축은 뭐예요? 천재멸실 용존의 같은 규모의 범위를 재축이라고 하죠. 개축은 철거니까 재축은 멸실이고 3번 틀렸고 전층이 바닥의 지평까지 있는 층의 바닥에서 지평까지 최고 높이가 해당 층의 2분의 1 이상은 지하층. 최고 높이가 아니라 뭐예요? 평균 2분의 1 이상이죠. 평균 높이요. 2분의 1 이상이 돼야 됩니다. 됐죠? 네. 마지막으로 바닥은 주요 구조부에 해당한다. 그래서 주요 구조부는 내기 바보 지주죠. 내력벽, 기둥, 바닥고, 지붕틀, 주계단. 이 6가지에 속하는 부분을 주요 구조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고 여기서 알아야 되는 지역은 뭐예요? 주요 구조부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를 볼 수가 있겠죠. 건축법상 이행 강제금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이행 강제금 건축 허가 대상뿐만 아니라 신고 대상 건축물에도 부과할 수 있다. 임대된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신고 없이 증축한 경우에 허가 대상과 이행 강제금 부과해서 100분의 150이야 아니면 100%야. 영리한 놈 100점 만들어서 100을 갖다가 가중할 수 있어요. 150이 아니라. 영리한 놈 100점 만든다 해서 100을 가중할 수가 있죠. 100이에요, 100. 1000만 원이 2천만 원. 네.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한테 뜻을 미리 문서로 경고하게 돼 있고요.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이미 부과된 것은 내야 됩니다. 그렇죠. 장래에 부과되지 않는 거니까. 여기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일 때는 2분의 1에서 깎아줄 수 있죠. 주거용. 그래서 60제곱미터일 때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죠. 기억해 놓으시고. 됐습니다. 그러니까 영리 목적일 때 가중하는 것처럼 생계형 건축물에 감경하는 겁니다. 자, 건축법상 신고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 바닥 면적 85를 초과하는 증축, 개축, 재축이라고 하는데 바닥 면적 뭐예요? 85 이내의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에 대한 설명이죠. 틀렸고 초과가 아니라 근데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시골에서 연면 200 미만이거나 3층 미만이 아니라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이어야 되고 다시 이야기하면 둘 중에 모두가 서울대생이고 공대생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서울대생이면서 그래서 180에 2층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되기 때문에 이건 틀린 겁니다. 이거나가 아니라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둘 다 갖춰야 돼요. 그래서 접속사가 이거나가 아니라 이거가 돼야 되고요. 건축 높이를 4m에 보면 증축하는 건축물 이러는데 우리가 3m 이하의 증축만 신고가 대상입니다. 3m가 넘으면은 3m 초과하면 허가를 받아야 돼요. 공업지역 지구단위 계획에서 2층 이하에서 500 이하. 이거는 답은 4번 맞네요. 근데 농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읍면 지역에서 200 이하의 창고. 자, 읍면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나 축사, 작물재배사.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숫자가 틀렸네요. 예, 숫자가 틀렸기 때문에 됐죠? 창고하고 축사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사이즈가 틀렸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어 있고요. 70번 보겠습니다. 자, 건축법상 건축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건축물의 고정, 하중, 적재, 하중, 적설, 하중, 풍압, 지진, 그 밖의 진동, 충격 등에 대해서 안전한 구조를 가져. 건물의 제일 중요한 건 안전이겠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구조, 안전 등의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 허가를 하는 경우 내진 성능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맞죠? 보통 내진 성능 하는 게 이거예요. 예. 2층 이상, 보통 2층 이상.
목구조는 3층. 그렇죠. 그 다음에 200 이상이거든요. 목구조는 500. 이렇게 됐을 때는 기본적으로 뭐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거기 국토교통부 대지 지금부터 건축의 구조 안정 확보하기 위해서 건축의 용도 및 설계 구조의 중요도에 따라 대지 등급을 설정하게 되는데 여기 200인 목구조가 아니라 500인 목구조예요. 모구조. 그래서 답은 4번이 되어 있고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피난시설 등의 설치 계량 구조 위주 관련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사이즈가 틀린 거예요. 목구조일 때는 뭐예요? 목구조일 때는 500. 목구조는 그렇죠. 일반 200 이상인데 그렇죠. 이거 목구조일 때는 500이에요. 네. 원래는 2층인데 목구조일 때는 3층이고. 네. 자, 그다음에 건축법상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대지가 인접한 도로원보다 낮아서도 된다. 그렇죠. 우리가 물이 잘 빠지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원래 낮으면 안 되지만 녹지 지역의 건축물은 연적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도 조경의 조치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녹관농자는 적용을 안 해요. 원칙적으로 뭐예요? 적용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거지역, 상업지역의 주변 사람들이 보는 게 적용이니까. 됐어요. 건축물의 대지 2m 이상이 자동차 전용도 아닌 도로에 접해야 되지만 출입의 지장이 없다 인정되는 게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는데 원래는 자, 이렇게 돼야 되죠. 예, 그래서 2m에 4m 접해야 돼요. 2m 도로에. 근데 이게 A 대지가 있는데 A가 여기 출입이 가능해요. 이렇게 들어오는데 지장이 없어. 그럼 여기 접하지 않아도 허용된다. 이런 건 허가권자 인정하니까 됐어요. 그 다음에 건축물의 지표면 위아래 부분에서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되며 도로면부터 높이 4.5m 있는 창문은 열고 닫을 때는 저지 수직면을 넘지 않는 구조. 그러니까 원래 도로면 넘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 4.5m 이하, 도로면부터 4.5m 이하에 들이받을 수 있으니까 안 되고 건축선이 있었을 때 여기 이제 뭐 후퇴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소유내비가 매달돼 가지고 있을 때 2분의 1 범위, 중에서 2분의 1까지 후퇴가 되니까 새로운 건축선이 만들어지는데 이 건축선 넘어서 초과되는 위에 부분은 문제가 되지만 아래 부분은 넘어오는 데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위 아래 때문에 위 부분이에요. 자, 이해관계 해외에 거주와 동의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 허가권자는 건축일의 심의를 거쳐 이해관계 동의 없이 도로 위치를 지정 공고할 수 있다. 그래서 도로의 지정은 원칙적으로 이해관계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도로의 비정 폐지도 폐지 변경도 원칙적으로 이해관계의 동의가 있어야 되죠. 근데 이건 예외가 있어요. 이건 예외가 없죠. 이해관계 해외에 있거나 주민이 장기간 통행했을 때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해관계 동의가 없어도 가능하고요. 이거는 반드시 이해관계 사전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눠서 설명할 수가 있다 그랬죠. 예, 맞는 문장이고. 주택법상 조정대상 지역의 지정 및 해지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조정대상 지역은 투기가할 지역보다 좀 낮은 거죠. 국토교통부는 조정대상 지역이 유지할 필요 없다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렇죠. 심의를 거쳐 해지해야 한다. 이거는 기본권 침해니까 해지해야 한다. 주어 맞고 됐으면 되죠. 그 다음에 2번 시도지사는 시도주거정책심의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을 지정할 수가 있다. 왜 틀렸어요? 조정대상 지역은 뭐야? 국장만이 지정하는데 시도지사가 지정했으니까 틀렸죠. 시도지사 때문에 틀린 거예요. 세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은 조정대상 지역을 지정했을 때는 지체없이를 공고하고 공고는 얘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야? 시장구청장한테 공고를 하게 하는 겁니다. 알겠죠? 예. 즉 공고하고 시장에서 공고 내용을 통보한다. 시도지사의 공고 내용을 통보한다. 그래서 시도지사한테 공고 내용을 통보하는 게 아니라 시장구청장한테 통보하죠. 예, 이게 공고는 맞는데 시장구청에 통보하게 돼 있죠. 시도가 아니라. 자, 그다음에 이제 조정대상지에 지정된 시장구청장은 조정대상지 지정 후 조정대상지를 유지할 필요 없다고 판단할 때는 시도지사에게 해지를 요청할 수가 없는데 왜? 지정권자가 뭐야? 국토교통부 장관이니까 국정한테 해지를 요청해야지. 시도지사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해지할 수가 없죠. 자, 마지막으로
조정대상 지역이 지정된 경우 시도에서는 사업주체하금 입주 모집 공고 시 해당 주택건설 지역이 조정대상 지역에 해당에 공고하는 게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고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차피 그 동네 분양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고하게 해야 됩니다. 시도의사가 아니라. 시험에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문제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주택법상 투기과열 지구에 대한 설명 잘못된 것은 이런 문제네요. 자, 투기과열 지구의 지정권자는 국장과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지정권자가 될 수가 없죠. 맞습니다. 국토교통원 또는 시도지사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주거정책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어요. 이 경우 투기과열 지정은 목적을 위해서 최소한의 범위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범위를 한다. 투기과열 지구 지정의 해제를 요청받은 국토교통원장 또는 시도지사는 요청해서 며칠 이내, 원래 사색이 되잖아요. 사색. 그래서 40일이에요. 40일. 투기과열 지구도 40일, 조정대상 지역도 40일, 분양가 상한제도 40일. 틀렸죠? 네. 40일. 이내에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 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 그 투기과열 지정하는 관할 지방자치장에 심의를 통보한다. 국장은 반기마다 주거정책 심의 회의를 소집하여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된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주택가 안정 등을 고려해서 지역을 재검토하고요. 투기과열 지구의 전매행위 등의 제한 규정에 있을 땐 3년에 3천. 맞습니다. 네. 4번 주택법상 매도 청구에 대한 설명입니다. 올바르지 않는 것은 주택의 소유자들은 주택자인 전체 대지에 속하는 일부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말소 소송 등에 따라 29조의 사용 검사를 받은 이후에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가 있을 때는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시가 매도 청구죠. 시가 매도 청구. 시가로 매도 청구할 수 있죠. 맞습니다. 네. 주택의 소유자들은 대표자를 선정해서 매도 청구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대표자는 주택 소유자의 전체의 몇 분의 3? 4분의 3이죠. 네, 4분의 3. 75% 대가를 치러야 되니까. 틀렸네요. 네. 자, 매도 청구에 관한 소송에 관한 판결은 주택의 소유자 전체에 대해서 위력을 미치죠. 네. 매도 청구를 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 단지 전체 5 미만의 5% 미만이어야 되고요. 주택의 소유자들은 이 항에 따른 매도 청구로 인해서 발생한 비용의 전부를 구상할 수 있다. 즉 어떤 아파트가 분양이 됐는데 그렇죠. A 땅을 사가지고 프로지오가 건물을 졌죠. 근데 A 땅인데 X라는 애가 나타나서 원래 자기네 땅이네 이러면서 소유권을 회복을 하죠. 그러면 이제 입주자들한테 뭐예요? B, C, D라는 사람들한테 지로 청구하고 복잡하니까 2년 안에 시가로 매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그 매도 청구에 대한 비용은 전부 다 사업 주체가 부담하는 거고 75%가 동의하면 사업 진행하는 거고 매도 청구는 2년 안에 하면 되고 전체 토지는 5% 미만이어야 되고 이런 정도만 지정하면 되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주택법상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원룸형 주택은 세대별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과 부엌을 설치해야 되고 욕실과 부엌을 제한하는 부분은 하나의 공간을 구성한다. 맞죠? 틀렸죠. 욕실과 뭐예요? 보일러실을 제한이죠. 그래서 욕실과 보일러실을 제한. 보일러실은 연탄가스 중독 때문에 욕실과 보일러실을 제한. 하나의 공간으로. 왜냐면 이제 부엌은 붙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네,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다만 주거지역은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2개의 공간을 구성할 수 있다. 답은 1번이네요. 단지형 연립주택 해당 건축위원회 심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 층수 5개층까지 건축할 수가 있어요. 단 일종 일반 주거에서 4개층까지 건축하나 단지형 연립은 건축하나. 원래 일종 일반 주거는 4개층까지 가능해요.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의 연립을 들어갈 때는 5개층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자 준주거 지역에서 하나의 건축물은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주택 하나의 함께 건축할 수 있다. 준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토지의 집약도를 높이기 위해서 원룸형이 아닌 다른 주택을 함께 할 수 있어. 오피스나 이런 것들. 상업지역에도 마찬가지로. 근데 상업지역에는 그죠? 예, 하나의 건축물 원룸형에서 함께 건축할 수 없어요. 왜? 원룸형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예.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이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주택법의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택단지 주차장은 부대시설. 맞습니다. 부대시설. 어린이 놀이터는 복리시설에 해당하죠. 어린이 놀이터나 주민들이 모이는 입주자들이 모이는 거죠. 입주자 집에서는
나는 뭐예요? 주민의 복지, 사회적 약자의 복리 시설이 되죠. 자, 그 다음에 간선시설은 뭐야? 전기, 가스 같은 것들이 간선시설이 되죠. 예. 기숙사는 주택법상 공동주택이 아니라 자, 우리가 노인복지주택, 가정생활시설, 고시원, 오피스텔, 기숙사에 속하며 이 네 가지의 공통적인 건 뭐예요? 주택법상 주택은 아니지만 실제로 주거용도에서는 준주택에 속하게 되고 있고요. 주택법상의 준주택입니다. 건축법엔 주택일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틀렸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대 공용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 일부를 세대별 구분하게 생활이 가능한 구조를 하되 그 구분된 공간 일부를 구분서할 수 있는 주택으로서 없는이죠. 없는 구분서할 수는 없어요. 네. 자, 폭 15m 일반도나 고속도로 분리된 주택단지는 이를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라고 했는데 예, 우리가 단지를 분리할 때는 20m 이상의 일반도로 8m 이상의 도시계획도로 이렇게 있어야지만 단지를 분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20m 이상 일반도로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15m니까 틀렸죠. 고속도로는 모르겠지만 일반도로 때문에 틀린 거라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주택보다 주택 상한사채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주택 상한사채를 발행한 자는 주택 상한사채 발행 계획을 수립해서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파트 딱지죠. 아파트 딱지. 등록사업 발행할 수 있는 주택 상한사의 규모는 최근 3년간의 상환사채는 3년간의 주택 공급 횟수로 하고요. 최대. 다 3년이야. 상환기간도 3년이고. 그렇죠? 근데 자본금만 5억이죠. 나머지는 다 333입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어 있고요. 주택 상한사채는 김영식 증권을 하고 사채권의 명의 변경은 이게 원칙 이전이 안 되는데 외고로 가는 경우 가능하거든요. 성명과 주소를 사채연부. 사채연부는 뭐야? 사무실에 있겠죠. 사무실에 있었고 그러면 물권화 시켰기 때문에 이걸 갖다 명의 변경을 할 때는 발행자 재산에 대항할 수가 없다. 안 했을 경우에 주택 상한사채 발행해서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이 법은 뭐예요? 주택법이죠. 이 주택법이 없으면 이 상법상 상환이라는 상. 상법상 상법의 사채에 관한 규정이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보험을 듣죠. 보험. 그러니까 이제 그 LH임이 뭐예요? 등록사업자가 하는데 사업자가 발행하는데 이제 LH는 보험을 들 필요가 없지만 얘네들은 보험을 들어요. 그러니까 얘가 망해도 사채의 효력은 영향이 없어서 집을 지어주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법상 주택 공급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이란 문제네요. 뭐라고 썼는지 보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총지의 100분의 60을 출자한 부동산 투자회사 사업주의 입주를 모집할 때는 시장에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분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공으로 봅니다. 그랬을 때는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이 그냥 직접으로 하게 된다. 민간사업 주체를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관광이름법에 따라 진행된 관광특구에서 건설 공급하는 층속 51층이고 140m의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다. 그래서 관광특구에서 50층 이상이거나 150m 이상이거든요. 근데 둘 중에 하나만 갖추면 뭐예요? 되니까 여기에 속하는 거죠. 51층이니까 됐죠. 140은 안 들어가더라도 맞는 문장입니다. 시도의사는 주택가격 상승, 물가 상승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주택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맞죠? 예.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토지를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일단의 토지, 블록형 단독이죠. 블록형 단독. 그래서 세 번째 시도의사는 그래서 주어가 틀렸네요. 자, 2번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아닌 거고 3번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뭐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거니까 국장이 지정하는 거니까 시도의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투기과열지구만 시도의사가 지정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4번은 맞고요. 블록형 단독주택. 예. 사업주체가 투기가를 지구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 입주자의 지위는 매매와 상속할 수 없다는데 매매는 불가능할 수 있죠. 매매는 안 되지만 상속은 가능하죠. 상속은 가능해요. 됐나요? 네.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농지법상에 대한 설명을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경이라 하면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의 농작물의 경작 또는 자연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2분의 1, 자기가 반했어 그래서 반 이상을 자기가 2분의 1 이상을 해야 자경농 인정이 돼야 세금이 덜 나오거든요. 양도소득세가. 그래서 자기가 반했어 해서 2분의 1 이상을 치면 됩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고자 할 때는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시공 면장한테 신청하면 돼요. 면장한테 신청하면 지가 검토해요. 주말 체험 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받을 필요 없다. 이게 시험에 잘 나오죠. 우리가 이제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면 이거 원칙적으로 농업경영계획서라는 걸 작성해요. 농업계획서의 내용은 세 가지로 취약되거든요. 취득 대상의 농지, 장비 및 인력 현황, 현 소유 토지가 있으면 현 소유 토지의 이용 현황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현황이라는 것도 이거는 뭐야? 보유 시에만 그래요. 그래서 이걸 가서 제출해서 시공 면장이 4일 안에 발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단 주말 체험 영농이라든지 학교 실험 실습이라든지 농지적 허가라든지 농지적 신고라든지 그래서 체험, 학교, 허가, 신고 이런 것들 등등등 그 외에는 이거는 이제 그 투기 목적이냐고 확인하기 때문에 이제 경영계획서가 필요 없어요. 계획서는 첨부할 필요 없이 농지증만 발급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4일이 아니라 얘네들은 2일 만에 이제 발급이 돼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시험에서 일단은 얘네들은 뭐예요? 발급받을 필요 있다라는 거죠. 경영계획서는 필요 없는 거지. 농업경영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일 때는 농지법상 농업인을 보죠. 우리 농지법상 농업인이 되려면 어느 요건만 하나만 갖추면 되거든요. 그래서 왜 배웠죠? 농업인의 자격. 한 가지만 갖추면 돼요. 그래서 1번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갖고 있거나 또는 1년 중 90일 이상을 농업에 종사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대가축이 이상, 중가축 10, 소가축 100, 가금이 뭐예요? 닭이죠. 1,000수 이상, 꿀, 식군 하거나 또는 왜 1년 중 120일 이상 종사해야 돼요. 축산업에 종사. 세 번째가 뭐냐면 330제곱미터 이상의 빈하우스. 자, 네 번째가 뭐예요? 연간 판매액이 매출액이에요. 120만 원 이상. 이 해당에 하나라도 들어가면 농업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맞추면 되니까 답은 뭐 3번이 되겠네요. 자, 농지법상 타용도 일사용 허가권자는 누구인가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는데 이 타용도 일사용 허가가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농지에서 누구냐라는 게 많이 나오는데 원칙적으로 이제 몇 가지 축이에요. 농지 전용 허가라는 게 있는데 허가는 뭐예요? 농림부 장관이에요.
그 다음에 농지전형 신고는 가벼운 거예요. 농가주택 같은 이건 시군구거든요. 타영도 일사용 허가는 이건 누구예요? 이건 시군구입니다. 원상복귀 책임이 있기 때문에. 네. 농지전형 협의라는 게 있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협의라는 것도 이것도 농림부랑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농시증은 누가 나르죠? 아까 농시증.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시구면장이죠. 그 다음에 매수 청구의 상대방. 매수 청구는 이거는 이제 뭐예요? 한국농어초공사입니다. 근데 시도의사가 잘 안 나오는데 유일하게 시도의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농업진흥지역이라는 게 있어요. 농업진흥지역. 절대농지 지역의 지정에서 지정권자는 누구냐면 시도지사가 합니다. 그래서 잘 모르면 그러면 나머지는 잘 모르면 시장 군수구청장으로 처리하는 게 좋아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문제에서 추구되는 문제가 농지 타용 일사용 허가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농지정 허가면 뭐예요? 농장이 할 텐데 일사용 허가니까 시장 군수구청장이 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두 마쳤고요.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고생하셨는데, 일단 시험은요, 지금 이제 항상 문제를 틀렸을 때 틀린 문제들을 모아놓고 지문 정리해서 복습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 경험으로는 지문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딱딱 정리해 놓는 것이 어떤 특강을 듣거나 이런 것보다 훨씬 유리하고, 몰라서 틀리는 것보다는 까먹어서 틀리는 경우가 공법은 더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만 잘 확보해서 반복해서 복습하시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모르는 건요, 나중에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알고 있는 거를 내 거로 만드는 게, 확실히 내 거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모의고사 보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